예, 통칙 2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칙 1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시죠? 예, 주규정, 그죠? 주규정 설명하는 그 주규정하고 그 용어 그 자체 그 두 가지로 최우선적으로 그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품이 통칙 1에 이거에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통칙 1이 이제 최우선의 적용 원칙이었는데, 통칙 1로 분류가 안 될 경우에, 그죠?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만 봐서는 분류하기 어려운 물품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예. 제가 뭐 자꾸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죠. 대부분 더 분류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통칙 1로 분류 안 되는 것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적은 양이죠. 대부분 통칙 1에 의해서 분류되니까. 통칙 2번을 보실게요. 통칙 2번. 통칙 2번은 가하고 나로 나눠져 있어요. 가하고 나하고. 그래서 가번을 먼저 보시면, 불완전 분해 물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불완전 분해 물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계속 읽을게요.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가 가로 안에 있는 건 안 읽었죠. 일단 안 읽을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떤 물품이 제시된 상태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또는 완성이 아직 좀 덜 됐어요. 미완성. 불완전, 미완성. 또는 조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미조립. 그리고 일부러 분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무역을 하는데 어떤 물품이 수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전거가 이렇게 자전거를 수입한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전거. 근데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그럼 이걸 자전거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칙 2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자전거로 분류하려면 안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장이 없는 걸 과연 자전거로 할 수 있냐. 사람이 앉을 데가 없는데. 그렇죠? 불완전한 물품. 이런 물품을 어디다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미완성.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 그리고 어떤 물품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커요. 물품이 기계. 엄청 큰 기계가 있습니다. 엄청 큰 기계. 그래서 이거를 컨테이너에 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렇죠? 컨테이너에 실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기계가 컨테이너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수입해야 되죠? 분리해서 수입해야 되잖아요. 분리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 분해를 하죠. 네. 미조립이나 분해나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조립은 예를 들면 조립식인 예를 들어 조립 건축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립해서 수입하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조립을 안 한 상태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분해도 뭐 같은 맥락이죠. 어쨌든 미조립이거나 분해인 상태로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 A라는 기계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립을 안 한 상태로 분해를 해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A라는 기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분해를 하면 물품이 막 500개가 될 수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분해를 하면. 근데 이거를 A라는 물품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자는 이거 분해하긴 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A라는 기계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세관에서 봤을 때는 이걸 A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런 물품들을. 그게 이제 통칙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칙 2번. 통칙 2번의 가번. 나번은 아니고 가번. 그래서 결국에는 요겁니다. 본질적인 특성, 완성된 물품, 완전한 물품. 그죠? 불완전, 미완성일 경우에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 미조립 분해 물품에는 이것도 조립되거나 완성된 물품이겠죠. 그죠? 이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돼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냐 없냐. 그래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완성된 물품에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이 물품을. 아까 제가 그렸던 자전거, 안장. 자전거인데 요것만 없어요. 요것만. 안장만. 근데 이 안장이 없는 거를 자전거로 분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가 안장이 없다고 해서 자전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따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재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재량에. 그거는 관세사가 하시면 돼요. 관세사가 나중에 되셔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없다. 예. 기존에 분류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류 사례들도 검색을 해보고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발휘해서 이거를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없다를 본인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관세사가 하는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가 안장이 없다. 그러면 자전거의 완전한 자전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 사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가 분류되는 그 해당 호에 분류를 하면 돼요. 뭐에 의거해서? 통칙 2의 가에 의거해서. 그렇죠? 통칙 2의 가에 의거해서 안장은 없긴 하지만 안장이 있는 완전한 자전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분류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이 규정이 왜 있을까요? 이 통칙 2번이 있는 이유. 통칙 2번이 있는 이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분류해요. 안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87 몇 번이에요. 자전거가 87 몇 번이 지금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8701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게요. 실제로 아니지만 8701이 자전거라고 하면 안장이 없으면 8702 또 바퀴가 없으면 8704 이렇게 분류를 하라고 하면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분목 분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손잡이 한쪽에 이게 뭐 없어요. 그렇다고 자전거가 이거 자전거 아니야. 손잡이 이거 핸들에 이 그립이라고 하죠. 그립이 없으니까 자전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품목 분류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완전한 자전거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자전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701호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다. 예를 들어서 8701호가 자전거라고 하면 이 자전거의 범위를 약간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이 통칙 2번이라는 게. 약간 확대시켜가지고 불완전하거나 완성이 좀 덜 됐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조립이 안 됐거나 분해됐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완전 본질적인 특성만 따져서 본질적인 특성만 갖추고 있으면 약간 부족해도 그걸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약간 부족해도 봐준다, 껴준다, 걔한테. 그렇죠? 완전한 거에 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해설은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개념을 오늘 잡는 게 우선이니까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칙 2의 나번을 보겠습니다. 나번을 넘어가기 전에 예시를 볼게요. 예시. 보면은, 자, 불완전 미완성 물품에는 특정호에 계기되어 있지 아니한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통칙 3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통칙 3 내용이 제일 많아요. 통칙 중에. 그래서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가공품이라는 거는 그 반가공품이라는 개념은 완제품으로 가기 전 단계예요. 완제품 가기 전 단계는 반가공품도 있고 반제품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반제품, 반가공품, 또 뭐 다른 용어도 있거든요. 제가 제공품이라는 개념도 있고, 저 회계에서 했던, 그죠? 1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회계에서 제공품이라는 개념도 아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반가공품하고 반제품, 요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관세협회에서. 관세협회에서 반가공품은 완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상태예요. 블랭크라, 이 반가공품이라는 거. 그래서 반가공품이 뭔지 하나만 볼게요, 제가. 하나만 보면, 요거 볼게요, 요거. 요 열쇠. 이거 누가 봐도 열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완성이 된 상태인가요? 완성 안 됐어요. 어디가 안 됐냐면, 여기 홈이 없죠, 그죠? 홈이 없어요. 홈이 있어야지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열쇠로 분류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열쇠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예를 들면 뭐 구리제로 된 어떤 물품이라면 구리제로 된 어떤 뭐 시트로 분류할 것이냐, 구리제로 된 뭐 판으로 분류할 것이냐, 뭐 괴로 분류할 것이냐, 구리제로 된. 그런데 아닌 거죠. 요거는 반가공품은 완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가공품이라는 거. 그래서 열쇠의 완제품이 분류되는 8301호에 이 제품을 분류를 합니다. 뭐에 의거해서? 통칙 2의 가에 의거해서. 그렇죠? 통칙 2의 가에 의거해서 불완전한 반가공품이긴 하지만, 그렇죠? 불완전한 반가공품이긴 하지만 완전한 열쇠의 주요한 특성을 다 갖추고 있다. 약간만 가공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만, 홈만 파면 되는 거예요. 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제가 이 예시를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무역을 한다고 치면, 이 상태로 수입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다 구멍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집장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홈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이 상태로, 만약에 수입한다면 이 상태로 수입하겠죠. 이 상태로 수입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가공하겠죠. 그냥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는 그냥 완제품은 아니지만 완제품의 주요한 특성은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만 추가 가공을 더하면 되는 상태. 그래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완전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열쇠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들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물음표 해놨잖아요. 그렇죠? 물음표. 이거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이게 45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45류.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가서. 요거는 앞에 것들하고 뭔가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겠죠. 그렇죠? 뭔가 다르니까. 요거는 약간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자, 요런 해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미조립이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 작업만이 연관되면 전제로 하고 있고, 구성 요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구성 요소에 더 이상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된다. 예, 이런 표현 있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해설이니까 그냥 참고로 읽어만 보세요. 참고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이제 미조립된 물품을 분해돼서 수입을 했는데 완성이 됐을 때 완성된 물품을 초과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따로 분류해야 된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립식 건축물을 분해된 상태로 수입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크니까, 그렇죠? 건축물이 너무 크니까 분해된 상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를 해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 부품을 1번부터 뭐 100번까지라고 치면 다 수입하고 났는데 95번은 여분으로 수입을 한 거예요. 여분으로. 예를 들면 이게 95번이라고 하면 이 95번은 여분으로 한 10개를 더 같이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95번은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얘네들은 1번부터 100번까지는 하나씩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는 이 전체를 다 분해돼서 수입하긴 하지만 전체를 다 조립식 건축물로 분류를 하잖아요. 전체를 다. 그렇죠? 단순히 운송 편의상 분해해서 수입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를 해야 되는데 95번 이 구성 요소는 약간 여분을 더 준 거예요. 수입할 때 여분을 더 준 거예요. 한 10개를 더. 실제로 하나만 필요한데 10개를 더 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따로 분류돼요. 따로. 예를 들어서 이 95번이라는 게 전등이라고 할게요. 전등. 이 조립식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등 말고 그냥 문짝이라고 했습니다. 문짝이 1개가 필요해요. 1개가. 그렇죠. 이 조립식 건축물 만들 때 문짝이 1개가 필요해요. 근데 문짝은 파손도 자주 되고 막 그러니까 문짝은 여분으로 5개를 더 준 거예요. 5개를. 5개의 문짝을 추가로 더 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조립식 건축물로 분류할 거냐. 하나만 필요한데, 그죠? 5개를 더 줬으니까. 얘네들은 조립식 건축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문 그 자체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품목 분류를 할 때. 이해되셨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제가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예, 어쨌든 통칙 2번의 가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물품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통칙 2번에, 예시가 또 있네요. 예, 아까 제가 예시를 줬던 이 자전거 있죠? 자전거. 안장이 없어요. 그렇죠? 안장이 없지만 자전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장이 없지만 자전거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 전동 드릴이죠. 전동 드릴인데 전동기가 빠져 있어요. 전동기가. 요건 예시가 좀 별로 적절치 않네요. 요건 빼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품목분류 사례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건데 조금 제가 보면서도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그 관세청에다 품목분류 심사를 의뢰하면 거기서 의사를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관세사들보다 더 잘 모르시는 분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공식적인 의견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PC인데 조립 PC. 그렇죠? 조립 PC. 조립 PC인데 조립된 PC가 다 그 분해돼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품이 다 분해돼서.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전체를 다 84715의 컴퓨터가 분류되거든요. 84715에. 그래서 84715에 요것들을 분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통칙 2번의 나번을 보실게요. 통칙 2번의 나. 요거는 약간 조금 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통칙 2번의 나는 한번 읽어볼게요. 각 호에 열거된 재료나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이나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 3호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 통칙 2번하고 3번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요거는 그냥 예시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시로. 예시를 바로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자, 우유가 있죠, 우유가 있어요. 04015에 보시면 밀크라는 게 불리는 밀크. 우유가 이제 밀크죠. 밀크가 04015예요. 근데 거기에 칼슘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칼슘이. 밀크라는 물질이죠. 그렇죠? 우유. 예, 특정한 물질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물질에 칼슘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칼슘 우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런 칼슘이 없는 우유. 요거는 칼슘이 약간 첨가된 우유. 그럼 이 칼슘이 약간 첨가된 우유를 어디로 볼 거냐? 어디로? 칼슘 우유라고 따로 있을까요? 호의 용어에?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관세표가 막 수억 개가 되겠죠. 그렇죠? 분류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칼슘이 들어간 거 따로, 뭐 비타민이 들어간 거 따로, 무슨 뭐 다른 뭐 물질 들어간 거 따로. 우유를 막 수천 가지로 분류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칼슘이라는 재료가 우유라는 주 재료에 약간 첨부되어 있는 건 요거는 그냥 우유로 보란 얘기예요. 우유로 보란 얘기. 그래서 다시 아까 돌아와서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 즉 밀크, 그렇죠? 각 호에 열거된 밀크라는 그 물질에는 다른 재료가 약간 포함되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재료가. 근데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떤 1503호라는 걸 볼게요. 1503호. 1503호가 이제 동식물성의 유지류인데 기름. 동식물성의 기름이 분류되는 게 15류예요. 근데 15류에 보시면 1503호에 보시면 라드유라는 게 있어요. 라드유가 뭐 아마 돼지기름일 거예요. 돼지기름인데 이 라드유라는 물품은 어떤 다른 재료하고 혼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런 표현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다른 재료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왜 그렇죠? 저희는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통칙? 통칙 2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칙 2보다 우선되는 게 뭐죠? 통칙 1이죠, 그렇죠? 통칙 1이 뭐죠? 주나 호의 용어에 그걸 먼저 고려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호의 용어잖아요, 그렇죠? 1503호의 호의 용어에 보면 혼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칙 2를 따지기 전에 통칙 1을 먼저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혼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라드유는 다른 물질. 예를 들면 내가 돼지기름에
내가 수입을 한 수입업자가 내가 지금 라디오인데 소금을 약간 섞은 거예요. 약간 섞어갖고 그 수입업자가 이거 1호 035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죠. 그 사람 그 수입업자가 나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보고 들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관세율표에 있는 호의 용어에 의해서 그 통칙 2에 이거에서 다른 재료 약간 섞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15035 라드에 맞지 않냐 주장을 해요. 아닌 거죠. 틀린 거죠. 왜냐하면 통칙 1을 먼저 따져야 되니까. 통칙 1에서 혼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외적인 거. 근데 대전제는 통칙 2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재료가 약간 섞일 수 있어요. 원재료에 다른 재료가.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갈게요. 보시면은 또 어떤 예외가 있냐? 어떤 예외가? 각 호에 특례된 물품의 성질이 다른 재료, 물질의 추가 결합. 각 호에 특례된 물품의 성질이 다른 재료 또는 물질의 추가 결합에도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 아까 보셨던 우유. 우유에 칼슘이 약간 첨가된다 하더라도 우유의 성질이 바뀌나요? 우유가 뭐 주스가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 우유가 주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각 호에 특례된 물품, 이게 우유죠. 아까 밀크. 0401의 밀크. 밀크의 성질이 다른 재료, 칼슘이 추가된다고 해서 밀크가 바뀌나요? 주 성질이 안 바뀌죠. 예. 밀크라는 주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단지 약간 효과음, 약간 칼슘 강화해서 약간 마케팅적인 목적 또는 약간 그 어린이들한테 좀 많이 팔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첨가를 하는 거지 그 재료가 그 밀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통칙 2번은 뭐냐면 주재료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된다. 누가 봐도 주재료가 명확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재료가 명확한 상태에서 다른 물질이 약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유에는 칼슘이 약간 포함될 수도 있다. 우유에는 설탕이 약간 포함될 수도 있다. 우유에는 뭐 소금이 약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유라는 특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0402로 밀크와 크림이라는 저 호의 용어에서 혼합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혼합하지 말라. 아까 그 라드유처럼 혼합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합을 약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재료가.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는 그 특정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다른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어서 본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 예시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거 보시면 가죽 벨트죠. 가죽으로 된 벨트예요. 근데 42류에 보면 이 가죽 벨트는 실제로 4205호에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4205를 보시면 피혁 제품이 있고요. 피혁 제품이 있고 73269호에 보면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있어요. 제품. 근데 요거를 볼 때 이게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제품, 이런 물품은 주재료가 뭐죠? 주재료? 가죽이에요? 철강이에요? 가죽이죠. 누가 봐도 이건 가죽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누가 봐도라는 표현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통칙 3과 2의 차이점이거든요. 통칙 3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통칙 3은 누가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재료가 명확하지 않은 거는 통칙 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걸 주재료 칼슘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것도 야, 이거 철강 제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가죽 벨트를 가지고 가죽 제품이야, 철강 제품이야 물어봤을 때 이거를 철강 제품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주재료가 명확해요. 그런 경우에는 통칙 2를 따지는 거예요. 통칙 2를. 그래서 통칙 2와 3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통칙 2는 명확한 주재료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약간 다른 물질이 섞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된 물품에는 다른 재료로 된 구성 요소가 섞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품목 분류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렇죠? 품목 분류가 용이해지죠. 네. 이런 거를 뭐 버클이 철강이면 다른 걸로 분류하고 버클이 플라스틱이면 또 다른 걸로 분류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아지니까. 이해되셨죠? 통칙 2번. 그래서 통칙 2번이 끝났습니다. 가번하고 나번이 끝났는데
통칙 2번으로 아까 여기 보시면 통칙 2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칙 2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섞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재료의 성질이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돼요. 밀크의 그 주성질이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호의 용어나 주기정에서 혼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없어야 되고 주재료가 그대로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 통칙 2번의 나를 마지막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거 제가 그 PPT 자료 만들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다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실제 관세표 보시면. 마지막 문장 보시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게? 네. 방금 분명히 밀크랑 칼슘이란 두 가지 재료를 통칙 2에 이거에서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통칙 3에 이거에서 보래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분명히 방금 밀크랑 칼슘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섞여 있는 거를 통칙 2에 나에 이거에서 제가 분류를 했잖아요. 분류했는데 보시면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통칙 2가 아니라 통칙 3으로 분류를 하래요. 무슨 말인지 캐치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캐치한 분도 있고 캐치 못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주재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요. A랑 B랑. 예를 들어서 아까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라고 하면 A가 우유고 칼슘이 B잖아요. 예. 이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재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A라는 주재료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B는 칼슘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재료가 아니에요. 이건 통칙 2의 이거에서 이 A라는 재료에는 칼슘이라는 다른 재료가 섞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재료, 저기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랑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면 품목 분류가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A로 분류할 건가 B로 분류할 건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물품들. 그런 물품은 통칙 2로 분류할 수가 없죠. 통칙 2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재료가 섞여서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통칙 2 밀크에 칼슘이 섞여도 밀크라는 그 주재료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의 반반씩 섞여 있어요. 반반씩.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류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콩 6개하고 쌀 4개랑 섞여 있어요. 이거를 콩으로 분류할 거예요? 쌀로 분류할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맞아. 그런 물품은 통칙 2가 아니라 통칙 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통칙 3으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예, 통칙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칙 3번이 제일 어려워요. 통칙 중에. 자, 통칙 3. 통칙 3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재료로 된 물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상의 재료, 구성 요소 이런 걸로 된 물품들을 분류하는 원칙이에요. 통칙 3번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나 봤더니 통칙 3은 또 가나 다까지 있어요. 통칙 2번은 가나 둘밖에 없었는데 통칙 3은 가나 다 3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를 한번 보면 통칙 2호의 나목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동일한 물품인데 어떤 하나의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품목 분류에는 다음 항목 가나다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통칙 3의 가나다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칙 3은 가나다 순차 적용 순차. 통칙 2하고 또 다르죠. 통칙 2의 가번하고 나번은 걔네는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통칙 2의 가는 뭐죠? 미완성, 불완전 미완성, 미조리 분해 물품이었죠. 통칙 2의 나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가 섞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걔네들 둘은 따로 노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통칙 3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먼저 이거를 따지고
이걸 따져보고, 이게 안 되면 이걸 따지고, 요것도 안 되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암기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암기식. 자. 협주종입니다. 협주종. 이제 암기식이라는 거를 수도 없이 하실 거예요. 수도 없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료용품 있잖아요. 캣커트라는 거 있죠. 그거의 암기식은 살살살 시시시 구호 개폐장이에요. 무슨 주문이죠, 주문. 예, 살살살 시시 구호 개폐장. 그게 뭐냐면 살살살 시시시 구호 개폐장. 11개죠. 11개의 의료용품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36 주경 4번에. 그 중에 하나가 살균이나 외과용 캣커트예요. 그래서 그 살살살 시시시 구호 개폐장의 첫 번째가 살균이나 외과용 캣커트예요. 그 11개를 다 외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기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암기식을 앞으로 수십 개, 100개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암기식만, 예, 암기식만 1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암기식을 최대한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만드시고, 많이 외우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처음 나왔네요. 암기식이라는 게. 협주종. 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통칙 3의 가가 뭐냐면, 협의품목 우선 분류 원칙이에요. 협의품목. 협의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 그죠? 좁은 의미. 광의의 반대말이죠. 좁은 의미. 자, 읽어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통칙 2를 말씀드리면서 그 통칙 3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통칙 3은 무조건 A랑 B랑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물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통칙 3은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다 통칙 3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 예시를 보시면 돼요. 예시. 자, 요거 보실게요. 요게 이제 요거 예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걸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73235가 73류가 철강 제품이 분류되는 류예요. 73류가. 73류에 73235를 보시면 식탁용 철강 제품이 분류가 돼요. 73235. 식탁용의 철강 제품. 그런데 82류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82류는 비금속의 칼부치 이런 것들이 분류되는 류가 82류거든요. 비금속의 칼부치, 도구, 막 각종 그런 뭐 식탁, 주방용품들이 82류에 분류되는데 82류에 보면 아예 포크란 얘기가 있어요. 82류에는. 포크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품을 분류를 할 때 주장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식탁용 제품도 틀린 말은 아니죠. 식탁용 제품이 맞잖아요. 그렇죠? 철강으로 이 73류가 철강 제품이라고 그랬죠. 철강으로 된 식탁용 제품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815의 포크도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목 분류는 한 개로만 분류할 수 있어요. 한 개의 HS 코드로만. 그렇죠? 그러면 어디다 분류할 것이냐? 어디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후에 분류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더 구체적이죠. 식탁용 제품보다 포크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분류를 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저거. 예,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플라이어라는 그런 공구죠. 그렇죠? 플라이어는 공구인데 저게 이제 73류에 보시면 철강 제품 어떤 종류가 없어요. 그냥 철강 제품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82류에 마찬가지로 82류에 보시면은 플라이어라는 게 아예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어요. 거기다 분류하는 게 맞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거나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이죠. 마찬가지.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는. 예, 그래서 통칙 3의 첫 번째는 협의품목 우선 분류 원칙이에요. 협의품목 우선 분류 원칙.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보다 우선한다. 협의품목.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호로 그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봤더니 어떤 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게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둘 다 비슷해요. 동등한 위치. 그러면 이걸로 판단이 안 되니까 일로 넘어오라는 얘기죠. 이거 조금 더 볼게요, 예시를. 이런 타이어 같은 것들, 그렇죠. 타이어도 보시면 87류에 보면 자동차 보호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87085에. 87류가 이제 자동차가 분류되는 류예요. 근데 8708에 자동차의 부품이라는 호가 있고 40류에 보면 40류가 이제 고무예요, 고무. 근데
고무재의 타이어가 4012로 있어요. 그러면 뭐가 구체적으로 돼 있죠? 타이어가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자동차의 부품 중에 타이어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어라고 딱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기 때문에 4012호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동차의 부품이 아니라. 예, 나머지 이제 예시들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통칙 3의 가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읽기 싫다라고 하면은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일단은 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아가시는 게, 요 내용 읽어보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 일단 뭐,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칙 3의 나로. 자, 협의를 따졌는데 따질 수가 없어요. 비슷해요. 둘 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호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통칙 3의 나로 갑니다. 근데 통칙 3의 나가 제일 많아요. 내용이. 통칙 중에. 통칙 3에서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통칙 3의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요한 특성을 먼저 봐야 된다. 주요한 특성이 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요 특성이. 그래서 보시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그 다음에 소모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혼합물. 그렇죠? 처음에 혼합물.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상이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상이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그 다음에 소모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이 네 가지예요. 통칙 3 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얘네들은 일단 과목을 따져보고 과목이 안 되면 얘네들은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런 예를 들어서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이 60%, 쌀이 예를 들어서 40%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거를 단지 콩이 60%라고 해서 이걸 콩으로 분류할 것이냐 단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콩이 60%긴 하지만 실제로는 쌀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무시할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콩이 60%라고 해봐야 이건 100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쌀이 40%인데 이게 1,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쌀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해요. 아까 통칙 2에서 봤던 물품과 달라요. 그렇죠? 애매해요. 콩으로 볼 수도 있고 쌀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게 불려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어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 근데 그 본질적인 특성을 따지는 요소들이 여기 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해가지고 재료나 구성료에서 성질, 그 다음에 용적이 부피죠. 부피, 수량, 중량, 가격, 구성물질의 역할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저것도 이제 암기식이 이제 두 번째 암기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용, 수, 중, 가구. 성용, 수, 중, 가구입니다. 성용, 수, 중, 가구. 성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질. 그 다음에 용적, 수량, 중량, 가격, 구성재료의 역할. 그렇죠? 구성재료의 역할. 이렇게 6가지. 이 6가지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어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없습니다. 관세사가 판단하시면 돼요. 나중에 실무 가셔서. 본질적인 특성 어디인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콩이 6개, 쌀이 4개가 있는데 단순히 수량만 놓고 보면 콩에 있죠. 그렇죠? 이 수량만 놓고 보면 콩이 6개니까 콩에 있잖아요. 본질적인 특성. 근데 수량만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중량도 고려해야 되고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역할도 고려해야 되고 뭐 부피도 고려해야 되고 다 6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물품. 그래서 뭐 혼합물하고 뭐 복합물 이런 개념들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콩하고 쌀하고 섞인 거 분리할 수 있죠. 그렇죠? 복합물은 분리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물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료로 구성될 수도 다른 재료로 복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성 요소로 복합이 될 수도 있고 상이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집에 놔두는 이런 옷 뭐라고 해야 되지? 캐비넷은 아니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여기 그 서랍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철제로 돼 있고, 그죠? 철제로 프레임은 철제로 돼 있고 요 서랍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상이한, 그죠? 상이한 구성 요소로 된 복합물 또는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품. 그죠? 혼합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쌀하고 이렇게 뭐 섞여 있다던가 뭐 쌀하고 콩하고 섞여 있다는 그런 거죠. 어쨌든 요 네 가지의 물품들은 이 6가지의 그 판단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질적인 특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특성을. 본질적인 특성이 콩에 있다. 본질적인 특성이 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질적인 특성을 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물품 호에 분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명 세트가 뭔지 보셔야 돼요. 소명 세트. 여기서 말하는 소명 세트.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소명 세트가 뭔가? 소명 세트. 소명 세트는 요것도 암기식이 또 있어요. 보면. 소명 세트, 통칙 3의 나에서 말하는 소명 세트는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3가지 조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상이한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조합된 물품이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시를 볼게요. 예시. 암기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 서로 다른 호니까 다죠. 다.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 할 때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특을 땄어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 특정의 활동이나 특정의 목적을 같이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소명 세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쟤는 쟤는 재포장이 없어야 된다. 재포장이 없이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쉽습니다. 예시. 자, 볼게요. 제가. 자, 요 세트를 볼게요. 요거. 맨 첫 번째 있는 세트. 요게 뭐냐면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한 세트예요.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한 세트. 그러면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에 뭐가 있죠? 첫 번째 보이는 게 면 있죠? 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죠? 치즈가루 있을 거 아니에요? 스파게티니까. 치즈가루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파게티 소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칠게요. 치즈가루, 스파게티 소스, 면. 요 3가지. 여기 있네요. 스파게티 면, 소스, 치즈가루.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소매형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같이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따로따로 분류할 것이냐? 따로따로? 이 세트로 왔는데 이걸 따로따로 분류할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스파게티가 1902호에 분류되거든요. 스파게티가. 거기에다 그냥 다 같이 분류하면 돼요. 통칙 3의 나에 이거에서. 통칙 3의 나에 이거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스파게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스파게티 면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 세트가 통칙 3의 나에서 말하는 이 다특제를 충족하는지 봐야 돼요. 다특제를 충족하는지. 다시 볼게요. 다특제로. 자, 다가 뭐였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상이한 물품. 맞나요? 아까 그거? 맞죠?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됐었죠. 면하고 소스하고 치즈는 다 다른 호예요. 그죠? 걔네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 다 다른 호예요. 그죠? 따로따로 놓고 보면 다 다른 상이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이거는 충족을 했어요. 그죠? 두 번째 거를 볼게요. 두 번째. 특정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같이 조합돼 있어요. 맞나요? 충족되죠? 왜냐하면 그 얘네들이 조합된 이유가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해서 조합된 거.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파게티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목적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상태로 조합된 것이어야 된다.
사실 요거는 그림이 좀 이렇게 종이박스가 돼 있어서 적절한 사진은 아니에요, 사실. 종이박스가. 근데 이 종이박스 말고 저희가 슈퍼 가면 그냥 살 수 있는 그 상태라고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상태죠. 슈퍼에 있는 상태. 저 종이박스 생각하지 마시고. 슈퍼에 있는 이렇게 비닐봉지에 딱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 포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물품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하죠. 그렇죠? 세 가지 다 충족하죠. 서로 상이한 호로 다른 호로 구성이 돼 있고 특정한 목적, 스파게티죠. 특정한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통칙 3의 나에서 말하는 소매용 세트라는 거예요. 소매용 세트.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줘야 통칙 3 나에서 얘기하는 소매용 세트예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칙 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도기 세트 같은 경우. 그렇죠? 얘네들도 어쨌든 제도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따로따로 놓고 보면 자랑, 연필이랑 뭐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분류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뭐 이런 요 예시를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 있냐에 판단을 해서 거기다가 전체를 다 분류하면 됩니다. 전체를 다. 이발용 세트, 제도기구 세트, 스파게티 세트 다. 예, 그래서 통칙 3의 나를 정리를 하면 통칙 3 나가 내용이 제일 많아요. 통칙 3 나를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 혼합물, 그죠? 통칙 3의 나의 대상이 되는 물품 4가지라고 했죠.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상이한 구성 요소로 된 복합물, 그 다음에 소매용 세트, 이 4가지예요. 그죠? 이 4가지는 성질, 부피, 수량, 중량, 가격, 구성물질의 역할, 이 6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해당하는 물품에 분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되시면은,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예습은 어려워요. 그쵸? 예습은 할 시간도 없고, 예습은 어렵고, 복습만 철저히 하시면 돼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던, 뭐 어떤 방법,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거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뭐 스터디나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 알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학동 사거리가 어딘지 물어봤는데 학동역 사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강사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통칙 3 나는 어쨌든 이 4가지의 물품만 적용을 하는 거고, 이 6가지의 이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질적인 특성을 따져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칙 3 다가 남았는데요. 통칙 3 다는 최종호에 분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칙 3은 가나다가 순차 적용이잖아요. 순차 적용. 그래서 가를 따져도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졌는데도 분류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특성을 아무리 따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쌀하고 콩하고 반반 섞였는데 정확하게 50%씩 섞여 있고 수량도 똑같아요. 반반. 중량도 똑같아. 가격도 똑같아. 그러면은 어디다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반반씩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분류 가능한 호 중에 마지막 호로 분류해야 된다. 마지막 호로. 쌀이 1번이고 콩이 2번이면 2번으로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지막 호.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통칙 3의 가, 나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다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통칙 3까지, 통칙 2번하고 3번을 했는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말이 약간 외계어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약간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금방 적응이 되실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통칙 2하고 3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통칙 2하고 3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통칙 2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통칙 2는 둘 이상의 재료로 보질 않는 거예요. 주재료가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주재료가 명확하고 약간 다른 재료들이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칙 3은 누가 봐도 둘 이상의 호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 그런 것들을 통칙 3의 이거에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잠깐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